정년 연장 65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 사회의 은퇴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이 머지않아 65세로 연장됩니다. 퇴직은 늦어지고 그토록 바라던 국민연금 수급과 정년이 드디어 맞춰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소식 뒤에는 수많은 의문과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청년 일자리는 정말 줄어드는 걸까요? 기업들은 이 막대한 인건비 폭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년 연장 65세의 법제화 시점, 실제 적용 대상, 기대 효과 그리고 숨겨진 부작용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이 중요한 이슈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년제의 기본 이해와 소득 크레바스 문제. 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법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어 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이미 1957년생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1969년생은 64세에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은 60세입니다. 60세에 회사를 나와서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 즉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 5년은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정년 퇴직 후 1년 내 재취업하는 고령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다수는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밀려나 생계를 이어갑니다. 60대 초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퇴직 전 대비 약 4,0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소득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약 40%에 육박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4.8%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 바로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의 속도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5년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년 연장 법제화 일정과 적용 대상. 정부와 국회는 이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논의는 2025년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정년 65세 시대를 전면 개시하는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언제부터 적용을 받는지입니다. 2027년 정년 63세로 첫 연장이 시작됩니다. 이때 혜택을 받는 분들은 1964년생부터입니다.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1965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3년 이후 정년 65세가 되며 1970년생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과 정년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즉, 지금 5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시고 정년이 언제 연장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연령대에 따라 실제 적용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 A씨는 2035년에 65세가 됩니다. A씨는 처음부터 정년 65세 시대에 맞춰 은퇴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직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즉시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때도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기대 효과.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 공백 해소. 가장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최대 5년의 무소득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노후 빈곤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을 넘어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으로 인한 가계의 충격파를 막아줍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60세에 퇴직해서 65세까지 5년간 무소득 상태라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소득 손실이 발생합니다. 평균 연봉 4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죠. 이는 노후 준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둘째, 고령 인력의 경험과 기술 활용.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60세는 더 이상 은퇴 세대가 아닙니다. 특히 숙련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분야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험이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실제로 중소제조업 현장에서는 30년 이상 경력의 숙련 기술자가 은퇴하면서 기술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노하우는 단기간에 전수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 정년이 늦춰지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은 늘어나고 연금 수령 시점은 늦춰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재정의 숨통을 터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추계에 따르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약 5에서 7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연금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연금 문제 해결에 가장 쉬운 첫 단추인 셈입니다. 넷째,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 은퇴 후 급격한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은퇴는 우울증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고 치매 위험도 40%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한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활력이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섯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생산 가능 인구는 3,657만 명이지만 2040년에는 2,852만 명으로 800만 명 이상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60대 초반에 건강하고 경험 많은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정년 연장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일부나마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 모든 기대 효과는 결국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년 연장의 부작용과 우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청년 세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며 객관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이슈입니다. 첫째, 청년 고용 감소 우려.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은 인력 운용 계획상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청년층 채용 규모가 감소했던 통계적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기업의 3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정부는 정년 연장이 경험 있는 인력 유지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청년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시장 전체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탄. 특히 임금 체계 개편이 미비한 중소기업은 정년만 늘어나면 기존 고액 연봉의 고령 근로자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2%가 정년 연장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를 꼽았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 불안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연공 서열형 임금 체계에서는 60대 근로자의 인건비가 30대 근로자의 2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째, 세대 갈등의 심화. 고령자는 자리를 지키고 청년은 승진과 채용이 막히는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령자 대 청년이라는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40대 중간 관리자가 60대 상급자의 은퇴를 기다리며 승진 적체를 겪고 이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간부대기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넷째, 무늬만 정년 연장의 위험. 정년은 65세로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60세부터 명예퇴직 압박, 강도 높은 임금 삭감 혹은 계약직 재고용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고용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에도 실제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5세 전후에 머물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법으로는 60세 정년이지만 실제로는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더 일찍 회사를 나오는 것이죠. 이는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사기 저하와 노동 유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임금 피크제의 실효성 논란. 정년 연장과 함께 항상 거론되는 것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제도인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만 깎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느낍니다. 임금 피크제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제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 그렇다면 정년 연장을 이미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일본 단계적 연장과 유연한 고용 형태. 일본은 이미 정년 65세를 도입했고 심지어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권고합니다. 일본의 성공 요인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정년 후 계약직 재고용이나 전문직 재고용 등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에서 69세 고용률이 50.8%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평균 21.9%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일본은 또한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촉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을 허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 이후 청년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세대 간 임금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 세대와 취업 빙하기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독일 연금 제도와 연계한 유연한 선택. 독일은 정년이 67세입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와 연계해 조기 퇴직이나 연장 근무를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핵심은 정년 연장 이전에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능력에 기반한 임금을 받도록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독일은 연공 서열보다는 직무급 체계가 정착되어 있어 나이와 무관하게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독일은 파트타임 정년제를 활용합니다. 정년 전 5년간 근로시간을 50%로 줄이고 임금은 75%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직 내 세대 교체를 원활히 합니다. 미국 정년 없는 사회, 능력 중심 평가. 미국은 사실상 법정 정년제가 없고 오직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합니다.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대신 근로 능력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 시스템이죠. 1986년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으로 강제 정년을 폐지한 미국은 근로자가 원하고 능력이 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의 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년이 없는 대신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은퇴 후 연금이나 의료보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고령층도 많습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프랑스 조기 퇴직 문화와의 싸움. 흥미롭게도 프랑스는 정년 연장에 가장 강하게 저항한 나라입니다.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조기 퇴직 문화가 강했고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고령자의 은퇴를 권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금 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 정책이 단순히 법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과 문화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시사점.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한국이 얻을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정년 나이만 늘리는 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능력과 직무 가치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 연공 서열에서 직무급, 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령 인력의 직무 전환을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 60대에도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세대 간 균형 전략. 기존 일자리 나누기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 정년 연장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전제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임금 체계 전면 개편. 한국의 호봉제,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맡은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0세 근로자의 2.5배에 달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기업은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직무 재설계와 맞춤형 배치. 60대 근로자에게 30대와 같은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 멘토링,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고객 상담 등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직무로 배치를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평생 교육과 재교육 시스템. 6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령자 재교육 바우처,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 풀타임만이 답은 아닙니다. 파트타임, 재택근무, 주사일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허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파트타임 정년제처럼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근무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조직 내 세대 교체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5. 청년 고용 보호 장치 마련.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6.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에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금, 세제 혜택, 저금리 융자 등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기업에는 더 강력한 의무 조항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 정년 연장은 국가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50대 이상 정년 연장 세대의 준비사항. 첫째, 자기 개발과 재교육에 투자하세요. 60대까지 일하려면 현재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새로운 업무 툴 활용 능력,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 이해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65세까지 일하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에 지금부터 투자하세요. 셋째, 은퇴 후 경력 전환을 미리 준비하세요.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경력, 창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옵션을 미리 탐색해 두세요. 넷째, 재무 설계를 재점검하세요. 5년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 자금 마련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40대 미래 세대의 준비사항. 첫째, 평생 고용의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 직장에서 65세까지 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양한 경력 경로를 개척하고 평생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직무 전문성을 키우세요. 연공 서열보다는 능력 중심 평가가 강화될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 세대 간 협력의 자세를 배양하세요. 고령 동료를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하세요. 65세 정년이 보편화되면 그만큼 노후 준비 시작 시기도 앞당겨져야 합니다. 20, 30대부터 연금, 저축, 투자에 관심을 가지세요. 정년 65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정년 연장 65세. 이는 단순히 몇 살까지 일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 복지, 세대 균형을 결정하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고령자 입장에서는 소득 공백 해소와 삶의 안정이라는 장점이 크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채용 기회 축소라는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대 간 대립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60세에 은퇴해서 70세에 생을 마감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60세는 인생의 중반입니다. 건강하고 유능한 60대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낭비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정부는 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세대 간 상생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합니다. 기업은 단기적 비용 증가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숙련 인력 활용과 조직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은 정년 연장을 당연한 권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는 고령자를 경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정년 연장은 일부 세대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정년 연장 65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50대 이상 시니어로서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2030 청년 세대로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정년 연장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기업 경영자나 인사 담당자시라면 정년 연장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고령 사회, 정년 연장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